이 배은망덕한 년, 당장 끌어내 관가에 고하리라. 조선 땅 어느 마을에 온 동네 사람이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쫓아내고 재산을 가로채고 심지어 자신을 키워준 은인마저 모른 척했다는 그 며느리. 헌데 말입니다.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그 며느리를 잡으러 들이닥친 날, 펄펄 끓어오르던 가마솥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나온 것을 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가 그만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 그냥 며느리가 아닙니다. 무너진 명문가의 핏줄을 이은 마지막 생존자이자 조선 팔도의 탐과 놀이 치부책을 통째로 외운 살아있는 장부였습니다. 과연 가마솥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이 진짜 지키려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때는 조선 중엽, 그 이름조차 입에 올리기 두렵던 어느 탐관오리가 충청도 일대를 소나기에 쥐고 흔들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해 유난히 길었던 장마가 막 끝난 늦여름, 해월산 아랫자락 작은 마을 하나에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산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라 했습니다. 혹은 원통하게 죽은 산모의 귀신이라 했지요. 그도 아니면 여우가 아기로 둔갑한 것이라 수군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발빠른 젊은 사내들조차 밤에는 문을 걸어 잠갔지요. 헌데 그 마을 우물가 끄트머리에 홀로 사는 과부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은 갈씨, 이름은 순이. 남편을 역병으로 잃고 자식 하나 없이 남의 집 빨래며 방아품을 팔아 하루하루를 버티던 이 세상에서 가장 가진 것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갈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헛간 지붕이 새는 탓에 방 한 귀퉁이에 물이 고이는 소리를 들으며 뒤척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분명히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응애, 응애. 갈순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귀신이면 귀신이고 도깨비면 도깨비지. 저 울음소리는 너무나도 가냘프고 절박해서 세상에서 가장 겁 많은 사람이라도 발걸음을 돌릴 수가 없는 소리였습니다. 등잔 하나를 들고 밖으로 나선 갈순이는 소리를 따라 마을 어귀, 느티나무 뿌리 아래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췄습니다. 느티나무 굵은 뿌리 사이 낡은 광목 강보에 쌓인 아기 하나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강보는 온통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 조그마한 얼굴은 빗물과 피로 범벅이 된 채였지요. 그러나 두 주먹은 꼭 쥐고 두 눈은 뜨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울 기력조차 다 닳아버린 듯 그저 눈만 꿈뻑이며 갈순이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갈순이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고, 이 어린 것이. 강보를 들추자 아기의 배에 붉은 비단 1000조각 하나가 꽤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갈순이가 등잔을 가까이 대고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아주 가느다란 붓글씨로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정연이라. 함부로 이름을 밝히지 말고 살아만 있어다오. 반드시 때가 온다. 갈순이는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굵은 천에 잉크가 아닌 피로 쓰인 글씨라는 것만큼은 알 수 있었지요. 누군가의 손가락에서 짜낸 피로 쓴 글씨였습니다. 제 목숨이 꺼져가면서도 아이 하나만큼은 살리겠다는 절절한 피의 유언이었던 것이지요. 갈순이는 그 자리에서 아이를 품속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으로 그 싸늘하게 식어가는 작은 몸을 녹이면서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 내가 살릴게. 내가 반드시 살릴게. 그 밤 갈순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품은 이 작은 아이가 훗날 조선 팔도를 뒤흔들 운명을 안고 태어난 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한 자신의 선택이 이후 20년의 세월을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버티게 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단지 그 순간 갈순이에게 필요한 건 그런 거창한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아기의 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제 젖을 물리는 일.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느티나무 아래에 아기가 버려지기 불과 2시즌 전의 일이었습니다. 해월산 너머 충청도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인 덕수 이씨 가문의 대저택에 횃불이 들이닥쳤습니다. 저택을 에워싼 자들은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허나 그들이 들고 있는 것은 포졸의 포승이 아니라 시퍼렇게 선 칼이었지요. 앞장서 말을 탄 자는 충청도 관찰사 윤태석 살진 얼굴에 기름진 미소를 띤 채 타오르는 불길을 느긋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주 이호진을 끌어내라. 나라 곳간을 축낸 역적놈이니 가문죄로 불질러도 황공하지 않을 것이야. 역적.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역적이라는 낙인은 판결이 필요 없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헌데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덕수 이씨 가주 이호진은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윤태석이 20년에 걸쳐 저지른 착복과 수탈의 증거를 낱낱이 기록한 장부 음장을 손에 쥐고 있었고, 그것을 암행어사 편에 넘기려 했던 것이지요. 윤태석은 그 사실을 탐문을 통해 알아채고 선제 공격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저택 안에서는 피의 아비규환이 벌어졌습니다. 하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사랑채에서는 가주 이호진이 칼을 맞으며 쓰러졌습니다. 이호진의 처 홍씨 부인은 남편의 피를 보며 비명을 질렀고 관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홍씨 부인은 온 정신을 다해 한 가지 일만 했습니다. 젖먹이 딸을 강보에 싸는 것. 강보 안에 남편의 마지막 증거물 음장의 일부를 찢어 넣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떨리는 손으로 비단천에 피를 짜 이름을 적는 것. 정연아 사람만 있어다오. 홍씨 부인은 믿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반드시 하나쯤은 이 아이를 외면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사람이란 본래 그런 것이라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이 마지막 순간을 버틸 수 없었으니까요. 홍씨 부인은 저택 뒷담에서 하인 하나에게 아이를 건넸습니다. 하인은 빗속을 미친 듯이 달려 느티나무 아래에 아이를 두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홍씨 부인이 관노들에게 잡혀 끌려 나올 때 덕수 이 씨의 대저택은 이미 거대한 불기둥이 되어 하늘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명문 덕수 이 씨의 핏줄은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단 하나 느티나무 뿌리 아래 버려진 핏덩이 하나만을 제외하고, 갈순이가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달려오는 사이 아기는 3번 숨이 끊어질 뻔했습니다. 입술은 이미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고 온몸은 싸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갈순이는 아이를 자신의 저고리 안에 바짝 품어 넣었습니다. 제 가슴팍의 온기를 그 차가운 몸뚱이에 직접 전해주면서 언 손을 비벼 아이의 발끝과 손끝을 문질렀습니다. 살아야 해, 이 아가. 이 언니가 지켜줄게. 응, 응? 언니라 했습니다.
어머니라 부르기에 갈순이는 너무도 가난했고 아직 26살의 젊은 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세상 그 어떤 어머니보다 짙고 깊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지였습니다. 갈순이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지 나올 리 없었지요. 하지만 아이는 배가 고파 죽어가고 있었고 똥이 트기 전에 마을 어귀 어느 집 문이라도 두드리기에는 너무 위험했습니다. 이 아이의 소문이 퍼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갈순이는 본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이 탄 곳이 어딘지, 그 불길을 지른 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이 아이를 버린 자들이 목숨을 걸고 버렸다면 이 아이를 찾는 자들 역시 목숨을 걸고 찾을 것이었으니까요. 갈순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저고리 고름을 풀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에 자신의 젖꼭지를 가져다 댔습니다. 젖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의 입이 빨기 시작하면 몸이 반응할 수도 있다는 어디선가 주워들은 이야기를 믿으면서 아이는 처음엔 꿈뻑거리기만 하다가 이윽고 본능적으로 빨기 시작했습니다. 갈순이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자신의 가슴에서 나오는 건 젖이 아니라 눈물 같았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제 이마를 대고 아이의 심장 박동이 조금씩 강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이름이 정연이라 했구나. 정연아, 내 딸이다. 오늘부터. 사흘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갈순이의 가슴에서 젖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의원도 산파도 고개를 저을 일이었지요. 몸이 기억을 만들어낸 것인지 아니면 하늘이 이 모자를 불쌍히 여긴 것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지 갈순이의 젖을 받아먹으며 정연이는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갈순이는 그때부터 아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재편했습니다. 먼저 집을 옮겼습니다. 한 동네에 있다가는 언젠가 소문이 날 것을 두려워해 해월산 남쪽 기슭 외진 마을로 이삿짐을 꾸렸지요. 들고 갈 것이래 봐야 낡은 이불 하나, 깨진 장독 하나가 전부였지만 그것조차 머리에 이고 아이를 등에 업어 산 길을 넘었습니다. 새 마을에서 갈순이는 정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동생 딸입니다. 동생 내외가 역병으로 죽어서 제가 맡았습지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가난하고 눈에 띄지 않는 여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정연은 갈순이의 딸로 갈정연으로 자라났습니다. 헌데 이 아이 처음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말을 배우기도 전에 갈순이가 품팔이 나간 양반댁 사랑채 문틈으로 서당 소리가 새어나오면 정연이 넋을 잃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3살 즈음의 일이었지요. 5살 때는 갈순이가 가져다 준 나뭇가지로 마당 흙바닥에 무언가를 끄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낙서인가 싶었는데 가까이 들여다보니 글자였습니다. 갈순이가 들고 다니던 낡은 상평통보 옆전에 새겨진 글자를 그대로 본뜬 것이었지요. 갈순이는 경악했습니다. 이 아가 이걸 혼자 한 거야? 정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긋 웃었습니다. 엄마, 이건 상이고요. 이건 평이에요. 동전에 있어요. 5살짜리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갈순이는 그날 밤 이불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이 아이를 쏙 빼닮은 운명이 너무 가혹할 것 같은 예감인지 그 눈물의 이유를 갈순이 자신도 몰랐습니다.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 범상치 않다는 것. 그리고 그 범상치 않음이 언젠가는 이 아이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갈순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더욱 악착같이 품을 팔았습니다. 손마디가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져도 정연이의 밥 한 그릇만큼은 하루도 거르지 않겠노라 다짐하면서. 그것이 갈순이의 전부였습니다. 그 사랑의 이름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이었습니다. 그냥 온기였습니다. 그냥 매일 아침 정연이 눈을 뜰 때 잘 잤냐 한마디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쌓이고 쌓인 20해가 지났을 때 충청도 땅을 발칵 뒤집어 놓는 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 뚜껑이 열리는 그날, 갈순이가 그토록 악착같이 지켜낸 정연이의 진짜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는 날이 드디어 오게 됩니다. 세월은 흐릅니다. 빠르기도 하고 더디기도 한 것이 세월이라 했지만 가난한 자의 세월은 언제나 가혹하게 느리고 뼈를 갈아 넣은 만큼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법이었습니다. 갈순이의 손은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손마디마디가 툭툭 붉어지고 겨울이면 손등이 갈라져 피가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저녁마다 정연이의 밥그릇을 챙기는 일만큼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지요. 정연은 자랐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정연은 이미 갈순이가 품팔이 나가는 양반댁 사랑채 담장 너머로 새어나오는 한문 강독 소리를 한 번 듣고 통째로 외웠습니다. 12살에는 장터에서 어깨 너머로 훔쳐본 셈법책 한 페이지를 이틀 만에 머릿속에 완전히 집어넣었지요. 14살이 되던 해 겨울, 갈순이가 어느 양반댁 제삿날 허드레시를 하며 가져온 낡은 천자문 한 권을 손에 쥔 정연은 단 사흘 만에 책을 덮었습니다. 다 외웠어요, 엄마. 갈순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하며 아무 페이지나 펼쳐 손가락으로 짚었더니 정연이는 눈을 감고 그 앞뒤 문장을 줄줄 읊어냈습니다. 앞에서 짚어도 뒤에서 짚어도 중간을 짚어도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갈순이는 그날 정연의 손을 꼭 잡고 아주 오랫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기쁨이 너무 크면 말이 먼저 나오지 않는 법이니까요. 헌데 갈순이는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 아이의 머리가 범상치 않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언젠가는 반드시 이 아이를 낳은 핏줄로 거슬러 올라가려는 자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핏줄의 끝에는 여전히 충청도 하늘 아래 군림하는 윤태석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갈순이는 정연에게 당부했습니다. 정연아, 엄마 말 잘 들어라. 절대로 내가 글 읽을 줄 안다는 거, 셈 잘한다는 거 밖에서 드러내지 말 거라. 알겠니? 정연은 엄마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해도 엄마의 두려움이 이유 없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 만큼 자랐으니까요. 그리고 정연은 그날부터 완벽하게 바보가 되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정연을 갈바보라 불렀습니다. 과부의 자식이라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말을 잘 못하는 척, 셈을 못하는 척, 글자라고는 한 획도 모르는 척하는 정연을 보며 아이들은 마음껏 비웃었습니다. 장터에서 엿을 팔다가 잔돈을 받으면 일부러 멀뚱히 들여다보기만 하고, 동네 서당 앞을 지나다가 글 읽는 소리가 들려도 아무 표정 없이 지나쳤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양반댁 도련님이 장난삼아 정연 앞에 엽전 5냥을 펼쳐놓고 물었습니다. 야, 갈바보, 이게 얼마냐? 셀 수 있겠어.
정연은 손가락을 꼽으며 한참을 고민하는 척하다가 결국 두냥이라 대답했습니다. 도련님과 그 친구들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하하, 역시 갈바보야, 갈바보. 5냥을 두냥이라 하다니. 정연은 멀뚱히 서서 그 비웃음을 들었습니다.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그러나 속은 달랐습니다. 5냥, 쌀 한 말 값. 엄마가 사을품을 팔아야 버는 돈. 저 도련님은 장난삼아 5냥을 꺼내 드는구나. 정연은 기억했습니다. 그 치욕을, 그 불합리를, 그 세상의 기울기를. 그리고 그날 밤 갈순이가 잠든 뒤 정연은 이불 속에서 눈을 뜬 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낮에 엿들은 사랑채 강독 소리, 장터에서 훔쳐 읽은 관청 방문, 글씨, 지나가다 어깨 너머로 본 양반댁 장부의 숫자들 하나도 빠짐없이 속으로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정연의 머릿속은 그렇게 매일 밤 조용히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연이 16살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그 해 충청도 가명에서 관청 소속 하인 2명이 마을 장터를 돌며 방문을 붙이고 다녔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충청도 관찰사 윤대감 댁에서 자기 세금 장부 정리를 도울 훈도를 구함. 사내 1명 품삯 넉넉히 지불할 것임. 훈도란 글 읽고 셈할 줄 아는 아전 보조를 말합니다. 윤태석이 매년 거두는 세금과 토지 장부가 워낙 복잡해서 그것을 정리할 사람이 늘 모자랐던 것이지요. 그 방문 앞에서 정연은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그 이름 윤태석. 정연은 그 이름을 전에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수군거릴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며 내뱉는 이름. 갈순이가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아무 말 없이 정연의 손을 꼭 잡는 이름. 정연은 느꼈습니다. 본능으로, 그리고 16해를 쌓아온 촉으로 저 이름과 자신의 과거가 어딘가에서 이어져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정연은 갈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눈빛만큼은 또렷하게. 엄마, 내 진짜 엄마 아빠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말해줄 수 있어요? 갈순이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불 위에 놓인 2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러다 이윽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처음으로 그날 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느티나무 뿌리 아래의 강보를, 핏빛으로 물든 비단 천을, 그 안에 적힌 이름 정연을. 정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지 눈빛만이 아주 천천히 깊어졌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정연은 갈순이의 손을 2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 응, 내가 엄마한테 잘할게요. 반드시. 갈순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연의 2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뭔가 크고 단단한 다짐의 무게를 담고 있다는 것만큼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정연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연은 철저했습니다. 먼저 갈순이 몰래 마을 훈장댁 담장 너머에서 반년을 귀를 세워 서당 강독을 들었습니다. 조선의 법전인 대전회통과 경국대전의 주요 조문을 그 먼 거리에서 성우가 일듯 낭낭하게 울려 퍼지는 훈장의 목소리만으로 외웠습니다. 장터에서 어깨 너머로 관청 방문을 읽을 때는 일부러 느릿느릿 지나가면서 한 글자씩 눈 안에 담았습니다. 관청 장부의 양식, 수결의 모양, 세금 계산의 공식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정연의 머릿속 장부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리고 정연이 가장 공을 들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태석의 치부책이었습니다. 윤태석이 얼마나 긁어모았는지, 어느 마을에서 얼마를 착복했는지, 어느 이름의 소장농이 얼마를 빼앗겼는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정연은
5년에 걸쳐 마을 어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장터에서 술 취한 아전들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숫자들을 기억했습니다. 관청을 드나드는 하인들이 무심코 흘리는 말 한마디, 숫자 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쌓인 정보들을 정연은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정리했습니다. 마치 장부를 쓰듯 항목별로, 연도별로, 마을별로 살아있는 장부였습니다. 종이도 없고 붓도 없고 먹도 없었지만 정연의 머릿속에는 이미 윤태석의 20년 죄악이 한 획도 흐트러지지 않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연이 19살 되던 봄이었습니다. 그 해에 윤태석의 외아들 윤상이 혼처를 구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윤상은 22살. 아비 윤태석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자란 탓에 성정이 오만하고 사납기로 유명했습니다. 혼담이 오갈 때마다 상대 가문에서 먼저 손사래를 쳤다는 이야기도 들렸지요. 그 아들을 위해 윤태석이 변변한 집안 출신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말을 잘 따를 조용하고 어리숙한 처녀를 원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리숙한 처녀. 마을 중매쟁이 배씨 노인이 갈순이 집문을 두드린 것은 그 소문이 돈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갈서방댁, 나요나, 좋은 자리 하나 들고 왔소. 갈순이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배씨 노인의 입에서 윤대감댁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됩니다요. 우리 딸은 아직 어머 됩니다고요? 세상에 윤대감댁 도련님이요. 품삯이며 예단이며 얼마나 후하게 써줄지 아시오? 아무리 과부 자식이라도 이런 자리가 어디서 나와요? 갈순이가 더 말하려는데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제가 가겠습니다. 정연이었습니다. 갈순이가 벌떡 일어나 정연을 보았습니다. 정연의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갈순이가 보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눈빛이었습니다. 정연아, 안 돼. 거긴 내가 갈 곳이. 엄마, 정연이 갈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 저 집에 들어가야 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말의 무게를 알아챈 갈순이는 입술을 달싹이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지난 16살 그날 밤에 그 다짐과 같은 온도로 느껴졌으니까요. 배씨 노인은 두 모녀의 그 묘한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손뼉을 쳤습니다. 아이고, 이 처자가 제 복은 제가 아는구먼. 잘 생각했소. 잘 생각했어. 그렇게 정연은 윤태석의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발로 눈을 뜨고 단단히 이를 악물고 윤태석의 저택에 들어선 첫날부터 정연의 순환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노씨 부인은 며느리가 과부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상에 과부 집딸을 며느리로 들이다니. 우리 집 격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졌구나. 남편 윤상은 더 심했습니다. 첫날 밤 정연의 얼굴을 찬찬히 훑어더니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얼굴은 쓸만하구나. 대신 똑똑한 척은 하지 말아라. 내 어리석은 아내를 원한다. 알아들었냐? 예, 서방님. 정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나직했고 눈빛은 바닥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숙인 머릿속에서는 저택 안 사람들의 이름과 서열, 방의 구조, 장부를 보관하는 사랑채, 안채의 위치, 윤태석이 매달 대청마루에서 아전들과 나누는 숫자,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밀하게 새겨 넣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노씨는 정연을 하루가 멀다 하고 불러 세웠습니다. 갈바보, 이 빨래 다시 해라. 풀이 덜 먹었잖느냐. 갈바보, 제사상 올리는 법도 모르냐? 이렇게 어리석어서야.
정연은 매번 고개를 숙이며 예, 어머니, 받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방에서 낮에 엿본 사랑채 장부의 내용을 순서대로 머릿속에 복기했습니다. 오늘 새로 들어온 숫자는 얼마, 어느 마을 세금이 얼마 거쳤고, 그 중 얼마가 관청으로 가지 않고 대감 주머니로 들어갔는지를. 저택 안하인들은 정연을 갈바보라 불렀습니다. 심부름 하나를 시키면 멍청하게 엉뚱한 곳을 돌아온다며 혀를 찼습니다. 바느질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며 비웃었습니다. 정연은 웃었습니다. 속으로 못하는 게 아니야. 안 하는 거야. 그렇게 2해가 흘렀습니다. 그 2해 동안 정연이 밤마다 홀로 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 안 아무도 없는 밤이 되면 정연은 눈을 감고 하루 동안 귀와 눈으로 수집한 모든 정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했습니다. 마치 경전을 외듯, 마치 법전을 암송하듯. 갑자년 충청도, 홍사년 전세 수취분 300냥 중 관청 납부 200냥, 착복 100냥, 을충년 연기현 군포 수취분 450냥 중 관청 납부 250냥, 착복 200냥.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방 안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정연의 머릿속에는 이제 윤태석이 20년에 걸쳐 착복한 전체 금액의 윤곽이 잡혀 있었습니다. 마을별, 연도별, 세목별로 어느 마을 이장이 공모했는지, 어느 아전이 장부를 조작했는지, 어느 해의 흉년을 핑계로 얼마를 더 긁어냈는지까지 살아있는 치부책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연은 알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 저 장부를 들고 나갈 자리, 들어줄 귀, 그리고 그 귀가 가진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허나 세상이 정연에게 기다릴 시간을 넉넉히 주지 않았습니다. 정연이 시집 온 지만 2년째 되던 해 가을. 갈순이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가을 감기인가 싶었지만 소식을 전해온 이웃집 노파의 말이 불길했습니다. 벌써 사흘째 일어나지 못하신다오. 밥도 못 드시고 헛소리도 하신다고. 정연은 즉시 시어머니 노 씨에게 친정 나들이를 청했습니다. 노 씨 부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친정, 과부, 어미 집을, 우리 집 며느리가 과부 집을 들락거려서야 보기가 좋냐? 안 된다. 어머니께서도 자식이 병든다면 나는 병들어도 자식이 제 할 일을 먼저 다 하고 오길 바라겠다. 냉정한 선언이었습니다. 정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정연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린 시절 갈순이의 거칠고 따뜻한 손이 느껴졌습니다. 겨울마다 갈라진 손등에서 피가 맺히면서도 정연의 이마를 쓸어주던 그 손이 제 겉옷을 벗어 정연에게 덮어주고 자신은 얇은 호치불 하나로 떨며 새벽을 버티던 그 몸이 엄마. 정연은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집신을 꿰었습니다. 쉬어면 쉬어지. 안 된다면 어쩌겠습니까? 허나 정연은 알았습니다. 이것만큼은 규칙보다 크다는 것을. 자신을 살린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규칙을 들먹이는 것이 효도인지 패덕인지 그 판단은 세상이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연은 몰래 담을 넘었습니다. 캄캄한 밤길을 혼자 걸어 2시간이 넘는 길을 뛰다시피 달려 갈순이의 집에 닿은 것은 새벽 딸기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갈순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가팔랐고 이마는 펄펄 끓었습니다. 두 볼은 홀쭉이 패어 있었고 손등에 핏줄이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엄마, 정연이냐? 갈순이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쉰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왜 왔냐? 이 아가야.
시댁에서 뭐라 하면 엄마, 정연은 갈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너무 작았습니다. 정연은 그 손을 자신의 이마에 가져다 댔습니다. 어릴 때 갈순이가 매일 밤 해주던 것처럼 내가 왔어요. 엄마, 갈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이고, 이 못난 어미가 너한테 뭘 해줬다고 이렇게 달려왔냐. 이 아가야. 정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갈순이의 손을 꼭 쥔 채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뭘 해줬냐고요, 엄마. 엄마는 나한테 다 해줬어요. 전부 다. 그 말은 속으로만 했습니다. 정연은 날이 새도록 갈순이 곁에 앉아 이마에 찬 수건을 얹고 마른 입술에 물을 적셔 주었습니다. 똥이 틀 무렵 갈순이의 숨이 고르게 가라앉자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담을 넘어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헌데 그 일을 안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태석의 집에서 가장 눈이 밝은 하인 복동이었습니다. 복동은 아랫마을까지 심부름을 갔다 새벽 일찍 돌아오다가 담을 넘어들어서는 정연을 목격하고 말았지요. 그 사실이 노씨 부인의 귀에 들어가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년이 내 허락도 없이 담을 넘어 나갔다가 들어왔다고? 과부 어미 집을 다녀왔다고? 노씨 부인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당장 전연을 불러들여라. 대청마루에 꿇어앉은 정연 앞에 노씨 부인이 버티고 앉았습니다. 옆에는 윤태석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윤상은 경멸 섞인 눈으로 아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다녀왔느냐? 어머니, 친정어미가 중병이라는 소식을 듣고 잠시 다녀왔습니다. 허락을 받았더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 놓고 어디서 뻔뻔하게 고개를 들어 우리 가문 며느리가 담을 넘다니 이것이 창피하지도 않냐. 정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죽어가는 어미 앞에서 허락을 기다리는 것이 효도인지 달려가는 것이 창피한 일인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오나 다시 같은 상황이 닥친다면 저는 또 달려갈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청마루에 침묵이 깔렸습니다. 윤태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리숙한 과부의 딸이라더니 말이 예사롭지 않구나. 윤상이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년이 감히 어르신들 앞에서 말대꾸야. 당장 친정 어미를 집에서 내쫓고 다시는 발도 들이지 말 거라.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정연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굳어졌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갈순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 움직여야 했습니다. 예, 서방님. 정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물러났습니다. 그 눈빛은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채비였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침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조용한 침묵과 너무 많은 것이 쌓여 있어서 조용한 침묵. 정연의 밤은 언제나 후자였습니다. 윤태석의 저택에서 보낸 2년하고도 몇 달. 정연은 매일 밤 방 한 귀퉁이에 홀로 앉아 낮 동안 눈과 귀로 수집한 모든 것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목소리는 입술 안에서만 움직였고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혀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어리숙한 며느리일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조선 팔도를 뒤집을 장부 하나가 한 획 한 획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런 밤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밤, 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오는 밤, 사랑채에서 윤태석의 아전들이 모여 장부를 정리한다는 소리를 낮에 들었던 정연은 저녁 밥상을 물린 뒤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귀를 세우고
복도를 타고 들어오는 아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새로운 숫자들을 머릿속 장부에 집어넣었습니다. 올 가을 공주목 전세 수취부는 510냥, 그중 상납부는 250냥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대감 내탕고로. 예, 그리 적겠습니다. 정연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공주 목 전세, 올 가을 510냥 중 260냥 착복. 누적 합산하면 금년 한 해만 착복 총액이 4,300냥을 넘겼구나. 차갑게 계산했습니다. 감정을 실어서는 안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분노를 삼키지 못하면 칼을 쥐어야 할 때 손이 떨릴 테니까요. 정연은 눈을 감고 오늘치의 숫자들을 머릿속 장부에 꼼꼼히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정연이 눈을 떴습니다. 문틈으로 얼굴을 내민 것은 윤태석 본인이었습니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윤태석은 여전히 위압적인 풍채를 지닌 사내였습니다. 살찐 얼굴에 기름기가 돌았고 두 눈은 언제나 이익을 계산하는 듯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 눈이 지금 방 안의 정연을 향해 꽂혀 있었습니다. 자지 않았느냐? 예, 아버님. 잠이 오지 않아서. 정연은 즉시 표정을 풀고 멍한 얼굴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윤태석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천천히 정연의 주변을 한 바퀴 돌더니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보자기를 발끝으로 툭 건드렸습니다. 정연의 모든 신경이 그 발끝에 쏠렸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자기 바로 옆방 바닥에 정연이 오늘 밤 손가락으로 무의식 중에 긁어놓은 숫자 흔적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습니다. 클바닥이 아니라 방바닥이었으니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촛불 아래에서 각도를 잘 맞추면 가느다란 손가락 자국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윤태석의 눈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정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윤태석이 몸을 낮춰 바닥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들켰다. 정연의 머릿속에 그 단어가 튀어올랐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의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윤태석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정연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며느리, 예, 아버님, 사랑채 쪽에서 무슨 소리라도 들었느냐? 아, 예, 아전들이 뭔가 웅성거리는 소리는 들었는데요. 무슨 말인지는 통 못 알아들었습니다요. 저 그런 거 어려워서. 정연은 웃었습니다. 어리숙하게 살짝 입을 벌리고 윤태석은 잠시 더 바라보다가 이윽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찍 자거라. 예, 아버님. 편히 쉬십시오. 방문이 닫혔습니다. 정연은 그 소리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사랑채 쪽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조용히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이 저택에 들어온 뒤 처음으로 정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심해야 한다.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 밤 이후 윤태석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노골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이전에는 정연을 아예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다면 이제는 간간히 불러 세워 말을 걸었습니다. 별것 아닌 안부처럼, 시장 물가처럼, 날씨처럼. 하지만 그 말들 사이사이에 날카로운 바늘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정연은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이 어디라 했지? 전에 서당 근처에 살지 않았느냐? 어릴 때 글 읽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느냐? 정연은 매번 웃으며 넘겼습니다. 모른다, 기억 못한다. 저 같은 것이 무얼 알겠냐고. 하지만 윤태석의 질문들이 점점 좁혀오고 있다는 것을 정연은 알아챘습니다. 그물을 조이듯
천천히.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저작거리에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노 씨 부인이 정연을 불러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장에 나가 명주 2필사 오너라. 이 돈 꼭 쥐고 잔돈 하나도 흘리지 말고. 예, 어머니. 정연은 장에 나갔습니다. 명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관청 앞을 지나다 멈췄습니다. 관청 담장에 새 방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충청도 이런 금년 추수 토지세 납부고지. 각 마을 이장은 기한 내 납부할 것. 정연이 숫자를 훑었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찡그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방문에 적힌 세율이 정연이 사랑채에서 들어온 실제 수취 금액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즉, 백성들에게는 더 많이 걷고 관청에는 낮은 액수로 신고하는 것이었지요. 그 차액이 고스란히 윤태석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정연이 이미 머릿속에 계산해 온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방문으로 공식 수치를 확인하고 나니 그 차이가 얼마나 노골적인지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때 옆에서 노인 하나가 방문을 들여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문엔 이렇게 적혀 있어도 이장 어른은 이것보다 2배를 걷어가니 내 논이 그리 넓지도 않은데 금년에도 다 바치고 나면 우리 식구 겨울은 어떻게 난단 말이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고 발에 신은 집시는 바닥이 다 닳아 있었습니다. 정연은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 어느 마을 몇 번 필지, 이장이 누구, 착복 금액 추정치. 정연은 노인에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어느 마을에 사십니까? 노인이 고개를 돌려 정연을 보았습니다. 연기 고을 두레고리오마는. 이장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박서방이라오. 근데 처자는 왜? 그냥 여쭤봤습니다요. 연기에 친척이 있어서요. 정연은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그 노인의 마을 이름, 이장 이름, 그리고 방문 수치와 실제 수취 금액의 차이 모두 머릿속 장부에 새겨 넣으면서 기억한다. 반드시 기억한다. 그리고 때가 오면 이 노인의 목도 반드시 되찾아줄 것이다. 정연이 저택으로 돌아온 것은 늦은 오후였습니다. 명주를 들고 안채에 들어서는데 사랑채 쪽에서 윤태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전 하나와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집 딸이 확실하냐? 예, 대감. 덕수 이씨 가주 이호진의 딸은 그날 밤 강보에 쌓여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면 나이가 딱 맞고 이름도 비단천에 정연이라 적혔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하오나 지금 우리 저택 며느리의 이름이. 정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빠르게, 그러나 철저하게. 들켰다. 이번에는 그냥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윤태석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퍼즐 하나가 맞춰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지요. 정연은 명주를 들고 태연하게 안채로 들어가 노 씨 부인에게 건넸습니다. 부인의 눈초리가 무언가를 재듯 정연을 훑었지만 정연은 아무 표정 없이 물러났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닫은 뒤 정연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빠르게, 정밀하게. 지금 당장 도망치면 아직 장부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나가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잡혀서 역적의 핏줄로 처형당하면 갈순이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더 있다가는 윤태석이 먼저 움직입니다. 사흘만 더 버텨야 한다. 사흘 후에 윤태석이 돈의 수령들을 불러 연회를 연다는 것을 정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연회에서
이 해의 최종 장부 결산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그 자리에서 오가는 숫자들 그것이 정연에게 필요한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사흘만 버티면 됩니다. 정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머릿속 장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 없이 암송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정연에게 사흘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밤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 밤 복동이 안채 창호지에 귀를 대고 있었습니다. 윤태석의 명령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엿들으라는 것이었지요. 복동은 한참을 귀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서 가느다란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정연이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갑자년 공주목 전세 수취분 300냥, 을축년 연기현 군포 450냥. 복동의 눈이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숫자를 읊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과 함께 관청 장부에 나오는 숫자들을. 복동은 그 즉시 사랑채로 달려갔습니다. 윤태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보고를 들은 그 순간부터 윤태석의 눈 안에서 무언가 차갑고 결정적인 것이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당장 잡아라. 나직하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명령이었습니다. 만약 전연이 가진 게 있다면 모조리 빼앗고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정연은 들었습니다. 복동이 사랑채로 달려가는 발소리를. 그리고 잠시 후 여러 개의 발소리가 안채를 향해 오는 것을. 정연은 그 소리들을 듣는 동시에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챙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종이도 없고 장부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머릿속에 있었으니까요. 집신을 꿰고 겉옷 하나를 걸치고 창문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안채 담장을 넘는 순간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연 잡아라. 도망간다. 밤이었습니다. 달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연은 이 저택의 구조를 눈 감고도 외웠습니다. 어느 담 아래에 장독이 있고 어느 쪽 담장이 낮으며 뒷문에서 나가면 어느 길로 이어지는지까지. 정연은 뛰었습니다. 발이 땅을 박찼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등 뒤에서 횃불 소리와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갈순이 엄마한테 가면 안 된다. 그쪽으로 가면 엄마가 위험해진다. 정연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마을 뒷길을 타고 산 쪽으로 달렸습니다. 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찢겼습니다. 일어나 또 달렸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또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횃불의 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해월산 남쪽 깃을 작은 개울에 다다랐을 때 정연은 잠시 몸을 낮췄습니다. 개울 건너편은 어둠이었습니다. 산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이 있었지요. 거길 타면 추격자들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정연이 개울을 건너려는 순간 들려왔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정연이 멈췄습니다. 개울 옆 숲을 안에서 어린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가느다랗고 두려운 울음이었습니다. 정연은 숲을 헤쳤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 하나가 발목이 덩굴에 감겨 오도 가도 못한 채 울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 콧물 범벅이었고 발목은 이미 덩굴에 쓸려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으아. 엄마. 정연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횃불이 보였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맞붙었습니다. 지금 저 아이 구하면 속도가 늦어진다. 잡힐 수도 있다. 하지만 저 아이를 두고 가면 밤새 이 수풀에서 혼자 있어야 한다. 한 박자, 두 박자. 정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덩굴을 잡아당겨 끊었습니다. 손끝이 찢겨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덩굴이 끊어지자 아이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울지 마. 언니가 데려다 줄게. 어느 마을이야? 아이가 훌쩍이며 손가락으로 개울 건너를 가리켰습니다. 정연은 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개울을 건넜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아이의 무게가 등을 짓눌렀습니다. 정연의 발은 이미 돌부리에 쓸리고 개울 자갈에 긁혀 지근지근 쑤셨습니다. 개울을 건너 숲을 안으로 들어가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저기 불빛 보이지? 저쪽 방향으로 가면 돼. 큰 길 나오면 사람들 있어. 빨리 달려가. 언니도 같이 가요. 언니는 나중에 갈게. 어서. 아이가 잠시 정연을 보더니 이내 불빛 쪽으로 달렸습니다. 정연은 그 뒷모습을 딱 한 박자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 한 박자가 너무 길었습니다. 저기 있다. 잡아라. 고함이 등 뒤에서 터졌습니다. 정연이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산길로, 어둠 속으로,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경사진 길에서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굴렀습니다. 팔꿈치가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또 달렸습니다. 추격자들의 횃불이 나무들 사이로 번쩍였습니다. 정연은 오솔길을 버리고 더 깊은 숲을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습니다. 종아리를 긁었습니다. 숨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억해야 한다. 내 머릿속에 든 것, 그것이 없어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 나만 죽으면 되는 게 아니야. 저 노인도, 엄마도, 연기 두레골 농부도 이 장부가 세상에 나와야 살 수 있다. 정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발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팔이 쑤시지 않았습니다. 숨이 차오르는 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어느 순간 횃불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고함도 사라졌습니다. 정연은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폭발할 것처럼 들고났습니다. 무릎은 피로 젖어 있었고 팔꿈치는 살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집시는 한 짝이 벗겨져 어디선가 사라져 있었지요. 정연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 없는 밤하늘에 별만 가득했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방향을 생각했습니다. 이 장부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아니, 받아줄 수 있는 자리, 암행어사, 그 두 글자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아 지방을 순찰하는 암행어사, 그 앞에 서라면 이 장부의 내용을 낱낱이 고발할 수 있습니다. 종이도 없고 붓도 없어도 정연의 입이 장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암행어사를 만나려면 한양까지 가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어사 출두의 소문이 도는 곳으로. 지금 당장 그것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더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갈순이. 윤태석이 정연의 뿌리를 캐다 보면 갈순이에게 손을 뻗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 이미 사람을 보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연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피가 멎지 않은 무릎으로, 한 짝만 남은 집신으로, 온몸이 찢기고 긁힌 채로 갈순이에게 가야 했습니다. 엄마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였습니다. 갈순이의 집에 닿은 것은 새벽이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요? 엄마, 나야. 정연이야. 잠깐의 침묵.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갈순이가 등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정연의 모습을 보는 순간 등불을 든 손이 흔들렸습니다. 피 묻은 무릎, 찢긴 옷, 한 짝뿐인 집신.
나뭇가지에 긁힌 얼굴. 아이고, 이 아가야, 이게 무슨... 엄마, 정연이 갈순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해요. 짐 챙길 것 없어요. 몸만 나오면 돼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윤태석이 나를 알아챘어요. 곧 여기로도 사람이 올 거예요. 엄마도 위험해요. 갈순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이름 윤태석. 19해 전 밤의 불길이 눈앞에 되살아나는 것처럼 갈순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가자. 갈순이가 말했습니다. 단 2글자였습니다. 옷고름 하나, 신발 하나,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갈순이는 정연의 손을 잡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2 모녀는 밤을 뚫고 걸었습니다. 정연이 앞장서고 갈순이가 뒤를 따랐습니다. 병을 앓고 난 뒤라 갈순이의 발걸음이 더뎠지만 정연은 한 번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 걸음에 맞춰 손을 꼭 쥔 채 걸었습니다. 새벽 별빛 아래 2 모녀의 발소리만이 고요히 울렸습니다. 갈순이가 걷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연아, 너 대체 그 집에서 뭘 한 거냐? 정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를 지키기 위한 준비요. 갈순이의 손 힘이 세졌습니다. 바보 같은 것.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보 같은 것. 왜 혼자 다 짊어지려 해? 엄마가 나 혼자 다 짊어지고 키웠잖아요. 갈순이가 멈췄습니다.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에 꽂혔습니다. 가장 정확한 자리에. 갈순이는 걷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몸 전체로. 정연이 돌아서서 갈순이를 안았습니다. 2 팔로 꼭 울지 마요. 엄마, 이제는 내가 지킬게요. 너 이 바보야, 엄마가 더 크다. 지금 나한테 안긴 사람이 누군데요? 갈순이가 정연의 등을 툭툭 두드리며 코를 훌쩍였습니다. 별빛이 2 모녀 위로 조용히 쏟아졌습니다. 날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정연은 갈순이의 손을 이끌고 관도를 피해 새길을 걸었습니다. 방향은 북쪽, 충청도를 벗어나는 방향이었습니다. 걸으면서 정연은 생각했습니다. 이 장부를 어디에 들고 가야 하는가? 누가 들어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단 한 번의 기회로 윤태석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가? 아직 마지막 퍼즐이 빠진 채였습니다. 연회에서 오갈 최종 결산 수치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장부는 완전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빠진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았습니다. 20년치, 착복 내역, 마을별 피해 금액, 공모한 이장들의 이름, 그리고 결정적으로 갑자년부터 금년까지 관청 공식 수치와 실제 수치, 금액의 차이를 낱낱이 외운 살아있는 장부, 그것으로 충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들어줄 귀가 있다면 정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그 귀를 찾아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 앞에서 이 목숨 하나를 걸고 입을 열 것이었습니다. 갈순이가 걸음을 따라오며 낮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냐? 정연이 앞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요. 갈순이가 잠시 정연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2 모녀는 걸었습니다. 여명이 밝아오는 하늘 아래 길 없는 길을 향해. 뒤에는 쫓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앞에는 아직 알 수 없는 운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연의 머릿속에는 단 한 줄도 흐트러지지 않은 장부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람이 벼랑 끝에 서는 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달아날 곳도 없는 그 자리. 등 뒤는 낭떠러지이고 앞에는 칼이 서 있는 그 순간. 그 순간에 사람은 2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입을 여는 것이거나 정연은 후자였습니다. 야반도주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정연과 갈순이는 충청도와 경기도 경계 언저리 작은 주막 뒤편광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갈순이의 발이 부어올라 더는 걷기 힘든 상황이었지요. 그 광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쏟아지는 빛 속에 관복을 입은 포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살찐 얼굴에 싸늘한 미소를 띤 윤태석이 말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찾았구나. 나직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냉기가 광 안의 공기를 한순간에 얼려버렸습니다. 정연의 손목에 포승이 감겼습니다. 갈순이가 달려들었습니다. 이 손 놓아라. 내 딸한테 손대지 마라. 이놈들아. 포졸 하나가 갈순이를 밀쳤습니다. 갈순이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부어오른 발목이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정연이 몸을 돌리려 했지만 포졸들이 막았습니다. 갈순이는 땅바닥에 주저앉은 채 정연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정연아, 괜찮아요, 엄마. 괜찮아. 끌려가면서도 정연은 갈순이를 보았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윤태석이 말에 오르며 명했습니다. 관하로 끌고 가라. 역적의 잔당이니 당일로 처리한다. 처리한다. 그 단어가 공중에 떴습니다. 정연은 그 단어를 듣고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딱 한 번의 기회. 그것이면 충분하다. 공주 목 관아의 마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망친 며느리가 잡혀왔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진 것이었지요. 배은망덕한 며느리, 역적집 자식이라는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정연은 포승에 묶인 채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아, 대청 위에는 공주 목사 어만득이 앉아 있었습니다. 뚱뚱한 체구에 눈이 개슴츠레한 사내였습니다. 이 자도 윤태석과 한통속이라는 것을 정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매년 결산 자리에 함께했다는 것을 사랑채 아전들의 대화에서 들었으니까요. 윤태석은 대청 옆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정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엄 목사가 죽비를 탁 쳤습니다. 죄인은 고개를 들라. 정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갈 정연이옵니다. 흥, 내 진짜 이름은 이정연이 아니더냐. 멸문된 역적 이호진의 딸. 마당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역적의 딸이. 엄 목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역적의 잔당이 신분을 속이고 양가에 혼인하여 들어온 죄, 시댁의 기밀을 탐문하고 도주한 죄, 당장 효수하고도 남을 죄목이다. 내 죄를 인정하느냐? 효수, 목을 베어 매단다는 뜻이었습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정연은 조용했습니다. 포승에 묶인 손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상처투성이 맨발, 헝클어진 머리카락, 여기저기 찢긴 옷. 그러나 눈빛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 죄를 인정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쭐 것이 있습니다. 엄 목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뭐? 경국대전 형전 제3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결 이전에 자신의 진술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녀, 그 권리를 행사하고자 합니다. 순간 관아 마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포승에 묶인 여인이 법전 조문을 편목과 조문 번호까지 정확하게 입에 올렸습니다. 엄 목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태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감히 죄인의 몸으로 법전을 입에 담아 어디서 주워들은 것을. 주워들은 것이 아닙니다. 정연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무게가 공기를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소녀, 경국대전 전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형전뿐 아니라 호전, 이전, 예전까지 어느 편 어느 조문이든 말씀하시면 받아 읽겠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구경꾼 하나가 웅얼거렸습니다. 지금 저 여자가 뭐라고 한 거야? 경국대전을 통째로 외운다고. 윤태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입을 막아라. 당장 끌어내. 윤태석, 정연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존칭도 없이 직접. 그 소리에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윤태석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2년이 감히 갑자년 충청도 공주목 전세 수취분 320냥, 관청 납부 200냥, 착복 120냥. 정연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을충년 연기현 군포 수취분 450냥, 관청 납부 250냥, 착복 200냥. 전연 입을 막아라. 포졸 둘이 달려들었습니다. 병인년 홍사년 토지세 수취분 600냥, 납부 300냥, 착복 300냥. 포졸들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정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유년 부여현 환곡 착복분 280냥, 이장박 서방 공모 상납금 40냥. 입을 막으라 했다. 포졸 하나가 정연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아 정문이 폭발하듯 열렸습니다. 말 위에서 마패마발가 번쩍 치켜 올려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외침이 공주목 관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포졸들이 굳어버렸습니다. 목사가 벌떡 일어나다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윤태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말에서 내린 이는 젊은 사내였습니다. 눈빛이 매섭고 턱선이 단단했습니다. 암행어사 박문수, 임금의 명을 받아 충청도 일원을 순찰 중이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박어사는 정문에서부터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왔습니다. 대청 위엄 목사는 이미 무릎을 꿇어버렸고 포졸들은 감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박어사가 마당 한가운데 포승에 묶인 정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정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두려움을 녹여버린 눈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눈이었습니다. 방금 그 여인이 고하는 소리를 들었소. 계속하시오. 마당이 다시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윤태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얼굴은 이미 낯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사나리, 저 여인은 역적의 잔당이옵니다. 전연의 말은 모두 무고이니. 윤 관찰사, 박어사가 고개를 돌려 윤태석을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저 여인에게 말하고 있소. 잠시 기다리시오. 그 한마디로 윤태석의 입이 닫혔습니다. 박어사가 다시 정연을 보았습니다. 어디까지 하셨소? 정유년까지 하였습니다. 무술년부터 이어 고하겠습니다. 하시오. 정연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무술년 충청도 청주목 전세 수취분 총 850냥, 공식 납부액 400냥, 착복 430냥, 청주목 이장 김기달 공모 상납금 50냥.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해년 충청도 보령현 어염세 수취분 총 1200냥, 착복 800냥, 이중 300냥은 비단상인 최 씨를 통해 한양으로 유출된 정황이 있음. 박어사의 눈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서기 하나가 달려와 옆에서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경자년 충청도 임천군 군포 수취분 총 2000냥, 착복 1400냥. 이해의 흉년을 핑계로 가구당 추가 징수 시행, 추가 착복 300냥.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구경꾼들은 얼어붙은 채 정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포졸들도 멈춰 서 있었습니다. 엄 목사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받고 있었습니다. 윤태석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숫자가 하나씩 쏟아질 때마다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축년 충청도 서천군, 이민년 충청도 논사년, 계묘년, 갑신년,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마을 이름이 쏟아졌습니다. 이장 이름이 쏟아졌습니다. 연도가 쏟아졌습니다. 금액이 쏟아졌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치 착복과 수탈과 거짓과 공모가 포승에 묶인 여인의 입에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낭독되었습니다. 마치 경전을 읽듯, 마치 법전을 암송하듯,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서기의 붓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이미 종이 3장을 채웠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구경꾼 노인 하나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옆에 선 안악이 그 어깨를 잡았습니다. 안악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 숫자 하나하나 뒤에는 논을 빼앗긴 농부가 있었습니다. 군포를 내지 못해 아들을 대신 끌려보낸 어미가 있었습니다. 흉년에도 세금을 더 내야 했던 굶주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정연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읽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마침내 금년 갑인년 가을 결산, 충청도 전체 전세 수취 총액만 2,300냥, 관청 공식 납부액 5,000냥, 착복 총액 8,300냥. 정연이 멈췄습니다. 20년간 충청도 관찰사 윤태석이 착복한 총 금액, 소녀의 추산으로 은 환산시 약 10만 냥에 달합니다. 그 중 일부는 한양 권세가로 유출된 정황이 있으며 일부는 돈의 수령들과 공모하여 분배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마지막 문장이 마당을 떠돌다 가라앉았습니다. 서기의 붓이 멈췄습니다. 정연이 고개를 들고 박어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이상이 소녀가 구하는 전부요입니다. 어사나리.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박자, 두 박자. 박어사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 눈이 윤태석을 향했습니다. 윤태석의 얼굴은 이미 형체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살찐 뺨이 축 늘어졌고 두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끝까지 붙들고 버텨온 자의 마지막 버릇이었습니다. 어사나리, 저 여인의 말은 역적 잔당의 무고이옵니다. 근거도 없는 숫자를 지어내어. 근거가 없다고요. 정연이 말했습니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윤대감 댁 사랑채 안채 사이 벽. 3번째 석가래 아래 나무판 2장을 열면 나오는 이중 바닥을 확인해 보십시오. 대감이 공식 장부와 별도로 손수 기록해 온 진짜 치부책이 있습니다. 윤태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박어사가 부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당장 윤태석 관찰사 저택으로 가서 정연이 말한 장소를 수색하라. 예. 말발굽 소리가 관아 밖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박어사는 포조를 향해 명했습니다. 저 여인의 포승을 풀어라. 예. 내 말이 들리지 않았소. 포승을 풀라 했소. 포졸이 황급히 달려와 정연의 손목에 묶인 포승을 끊었습니다. 붉게 패인 손목이 드러났습니다. 박어사가 정연의 옆에 서서 나직이 물었습니다. 여인, 이름이 무엇이오? 갈 정연이라 하옵니다. 덕수 이씨 이호진의 따님이시오. 소녀는 갈순이의 딸이옵니다.
정연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박 어사가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정연을 바라보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한 시즌이 지났을 때 수색을 갔던 부하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장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표지가 낡고 두꺼워 오랫동안 쌓여온 기록의 무게가 느껴지는 책이었습니다. 박 어사가 펼쳤습니다. 그리고 정연을 보았습니다. 확인해 주시겠소. 정연이 장부를 받아 첫 장을 훑었습니다. 갑자년 공주 목 전세 납부 내역, 수취 320냥, 납부 200냥. 정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녀가 고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박 어사가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윤태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윤태석. 처음으로 관직명도 존칭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임금의 이름으로 묻겠소. 이 장부의 내용을 인정하시오? 윤태석의 다리가 꺾였습니다. 그 살찐 몸이 20년간 유지해온 권위와 함께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았습니다. 처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한 노인이 손으로 눈을 가리며 통곡했습니다. 한 안악이 치마 자락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젊은 사내 하나가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다가 결국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20년간 빼앗겨 온 것들이 낱낱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꺼낸 것은 왕도 아니고 어사도 아니었습니다. 포승에 묶여 처형당할 뻔한 과부의 딸 하나였습니다. 박 어사가 명했습니다. 윤태석과 공모한 엄목사이와 관련 수령들을 모두 포박하라. 포졸들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정연이 아닌 윤태석과 엄목사를 향해서 윤태석이 끌려가며 정연을 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 분노, 두려움, 경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연은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말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갑자년 그 밤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빌린 빚이옵니다. 윤태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에게 끌려가며 그 눈이 내려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아 정문 쪽에서 절뚝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갈순이었습니다. 부어오른 발목을 이끌고 주막 안악에게 기대어 겨우겨우 걸어온 갈순이가 정문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눈이 새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 자국 범벅이었습니다. 정연을 발견한 순간 갈순이의 발이 멈췄습니다. 포승이 풀려 있었습니다. 옆에는 어사가 서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정연이 서 있었습니다. 두 발로 고개를 들고 갈순이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연이 갈순이를 향해 걸었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상처난 맨발로 찢긴 옷으로 그냥 걸었습니다. 갈순이 앞에 서서 정연이 말했습니다. 다 됐어요, 엄마. 갈순이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정연이 얼른 받아 안았습니다. 두 팔로 꼭. 갈순이는 정연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온몸으로 울었습니다. 정연은 그 등을 두드렸습니다. 어릴 때 갈순이가 정연에게 해주던 것처럼 꼭 그렇게 울지 마요, 엄마. 이제 다 돼서. 이 바보야. 발은 왜 이래? 옷은 왜 이렇게 찢어졌냐? 엄마도 발 부었잖아요. 나는 늙었으니까 괜찮아. 나도 안 아파요. 거짓말. 엄마도 거짓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갈순이가 울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정연도 웃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구경꾼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두 모녀는 서로를 안고 울다 웃다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어사가 조용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가에 뭔가가 맺혔다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공주목 관아에서 일어난 일은 충청도 전체에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포승에 묶인 과부의 딸이 20년치 치부책을 통째로 외워 낭독했다는 이야기가, 법전 조문을 입에 올려 판을 뒤집었다는 이야기가, 20년간 충청도 백성의 등골을 빼먹은 탐관오리를 그 작은 입 하나로 무너뜨렸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은 그 여인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살아있는 장부, 새 치혀로 판을 뒤집은 여인. 세상에는 오래 걸리는 정의가 있고 빠른 정의가 있습니다. 오래 걸리는 정의는 기다리는 자를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빠른 정의는 기다린 자의 눈물을 한꺼번에 쏟아지게 만들지요. 공주목 관아에서 정연이 20년치 치부책을 낭독한 그날 이후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느리지 않았습니다. 놀랍도록 빠르게,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박어사의 장계가 한양으로 날아갔습니다. 윤태석의 20년 착복 내역을, 그것을 밝혀낸 경위를, 그리고 그것을 밝혀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적어 올린 것이었지요. 장계를 받아 읽은 임금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합니다. 신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과부의 딸이 어찌 법전을 외웠단 말이오. 착복 금액이 10만 양이라니 충청도 전체가 20년간 속은 것이 아니오. 임금이 장계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인을 한양으로 데려오라. 신하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그 여인은 역적 이호진의 딸이옵니다. 신분을 따지자면. 임금이 신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짐이 들으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자신은 갈순이의 딸이라 하였다 한다. 예. 역적 이호진의 딸이기 이전에 갈순이가 기른 딸이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짐은 갈순이의 딸을 한양으로 데려오라 하는 것이요. 신하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임금의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뿌리를 피가 아닌 기른 정으로 인정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한양 입궐은 사건 이후 열흘째 되는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정연과 갈순이는 박어사의 안내를 받아 편전 앞마당에 섰습니다. 갈순이는 그 자리에 서는 순간부터 온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전각들, 붉은 기둥들, 금빛 현판들. 평생 남의 집 빨래를 하고 방아를 찢던 갈순이에게는 꿈속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정연아. 응. 나 꿈꾸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엄마. 임금님을 내가 본다고. 이 과부가. 갈순이가 보는 거예요. 갈순이가 정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엄마가. 갈순이의 눈이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이 눈물이 또 창피하게. 편전 문이 열렸습니다. 두 모녀는 손을 꼭 잡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임금은 용상에 앉아 두 모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연과 갈순이가 마당 한가운데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고개를 드시오. 임금의 눈이 먼저 정연에게 닿았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갈순이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갈순이. 예, 전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물여섯 해 전 아이 하나를 느티나무 아래서 발견하고 품에 안았다 하던데 두렵지 않았소. 갈순이가 잠시 멈췄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요, 아이가. 빗속에서 혼자. 그것이 이유요? 예.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요, 전하. 편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신하들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박어사가 무릎 꿇은 채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임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하오. 그 두 글자가 편전 안을 울렸습니다. 신하가 앞으로 나와 어명을 펼쳤습니다. 충청도 관찰사 윤태석은 20년간 공금을 착복하고 백성을 수탈한 죄로 전 재산을 몰수하고 관직을 영구히 박탈한다. 공주 목사 어만드 이하 공모 수령들은 관직을 박탈하고 유배에 처한다. 착복된 세금 총액은 해당 마을 백성들에게 환급한다. 신하가 두루마리를 넘겼습니다. 덕수 이씨 가주 이호진의 역적 누명은 이를 씻어 복권하며 그 유족에게 사과를 전한다. 그 구절에서 정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역적이라는 이름으로 지워진 20년. 아버지의 이름 석자가 이 나라의 공식 문서에서 되살아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정연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신하가 마지막 구절을 읽었습니다. 갈 정연은 불의에 맞서 진실을 구한 공로를 인정하여 이에 상을 내린다. 아울러 갈 정연을 기른 갈순이에게 정부인 품계를 내리며 국가 녹봉을 지급한다. 갈순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갈순이가 멍하니 신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임금을 보았습니다. 저한테요. 전하, 저는 그냥 과부이옵니다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임금이 말했습니다. 아이를 살렸소.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것보다 큰 공이 어디 있겠소. 갈순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울고 있길래 빗속에서 혼자 울고 있길래. 알고 있소. 임금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러하오. 갈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멈추지 않고. 어명이 끝나고 두 모녀가 물러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임금이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갈정연. 예, 전하. 그대는 스스로를 누구의 딸이라 하오. 편전한 모든 신하들의 시선이 정연에게 모였습니다. 덕수 이씨 이호진의 딸이라 하면 복권된 명문가의 후손으로서 더 높은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정연이 아니었습니다. 정연이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단 한 박자의 망설임도 없이. 갈순이의 딸이옵니다, 전하. 편전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이 처음으로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그렇소. 잘 알겠소. 편전을 나와 마당에 섰을 때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햇살이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딱 좋은 온도의 햇살. 갈순이가 그 햇살 아래 서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빨래와 방아로 굳어버린 손. 겨울마다 갈라져 피가 맺히던 손. 어린 정연의 발을 주무르고 이마를 짚어주던 손. 이 손이 목이 메었습니다. 정연이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예쁜 손이에요, 엄마. 무슨 소리야, 이렇게 거친 것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손이에요. 갈순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50평생 참아온 울음을 전부 쏟아내는 것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온몸을 흔들며 정연이 갈순이를 안았습니다. 꼭. 그리고 갈순이의 등에 얼굴을 묻으며 정연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눈물은 멈추지 않고. 어릴 때 혼자 울다 지친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바보인 척 비웃음을 받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담을 넘어 뛰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포승에 묶여 무릎 꿇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마다 버티게 해준 것이 무엇이었는지가 떠올랐습니다. 갈순이의 거친 손, 갈순이의 흘린 젖, 갈순이의 벗어준 겉옷, 갈순이의 잘 잤냐 한마디. 그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전부였습니다. 엄마. 갈순이의 등에 얼굴을 묻은 채 정연이 말했습니다. 피보다 기른 정이 더 깊어요. 갈순이가 정연의 등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두 팔로 있는 힘을 다해. 이 바보 같은 내 새끼야. 그렇게 두 모녀는 한양 궁궐 마당에서 가을 햇살 아래서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내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눈가를 훔쳤습니다. 박어사도 멀찍이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돌아오는 길, 공주목 인근 마을에 도착했을 때 길가에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윤태석의 착보 금액이 환급된다는 소식이 충청도 전체에 들불처럼 번진 것이었습니다. 장터 앞에서 긴 한숨을 내쉬던 그 백발 노인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정연의 가마가 멈추자 느리고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씨, 어르신, 왜 이러십니까? 정연이 황급히 가마에서 내려 노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노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한 번만 이리 있게 해주시오. 이 늙은이 평생 억울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소. 헌데 이렇게 들어주는 분이 생겼으니.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소. 이 말 하나 하려고 여기까지 나왔소. 정연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인 앞에서, 길 위에서. 고맙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의 이름을 기억해 두었다가 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노인이 정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터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안악들이 앞치마로 눈을 가렸습니다. 가마 안에서 지켜보던 갈순이가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아이고, 저 아가가. 그날 밤 마을 잔치가 끝나고 달이 높이 떴을 때였습니다. 두 모녀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마을 어귀까지 달빛 아래를 그냥 걸었습니다. 갈순이가 정연의 팔을 꼭 잡고 걸으면서 물었습니다. 정연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정연이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랑 살 거예요. 그게 다야? 그게 전부예요. 갈순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야망이 없구나. 나는 큰 게 뭔지 알아요, 엄마. 뭔데? 정연이 갈순이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거. 달빛 아래 두 모녀가 걸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나란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왜 마을 사람들은 그 며느리를 배은망덕하다 했을까요? 왜 온 마을이 손가락질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윤태석이 그 며느리를 잡으러 달려갔을까요? 그것은 가마솥 때문이었습니다. 정연이 도망치던 그날 밤, 저택에서 딱 한 가지를 챙겼습니다. 주방 가마솥 안에 숨겨두었던 비단 보자기 하나였습니다. 그 안에는 갈순이가 20년간 간직해온 갑자년. 그 밤 홍씨 부인이 핏물로 써서 강보 안에 넣었던 붉은 비단 1000조각이 있었습니다. 정연의 진짜 이름이 적힌 그 천이. 포졸들이 달려와 가마솥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나온 비단천을 보고 모두가 굳어버린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윤태석이었습니다. 갑자년 그 밤, 덕수 이 씨 저택을 불태우기 전 아이를 찾아 없애라 명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던 그 이름이 적힌 천을 알아본 것이지요. 가마솥 안에서 그 천이 나왔을 때 윤태석은 알았습니다. 20년간 찾아 헤매던 아이가 자신의 집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가 20년간 무엇을 해왔는지를. 그래서 모두가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윤태석은 분노와 공포에, 그리고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백성들은 감동에. 버려진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20년을 기다려 판을 뒤집었습니다. 그 가마솥 이야기는 훗날 충청도 전체에 이런 말로 전해졌습니다. 버려진 아이를 가마솥이 지켰고 가마솥이 세상을 바꿨다. 물론 가마솥이 아이를 지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갈순이가 지킨 것이었습니다. 빗속에서 품에 안은 그날 밤부터, 젖이 나오지 않는 가슴을 내밀던 새벽부터, 겉옷을 벗어 덮어주던 겨울부터, 품팔이로 갈라진 손으로 밥 한 그릇을 챙겨주던 매일 저녁부터 갈순이가 지킨 것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울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깊은 정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피가 진한가, 기른 정이 진한가?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피는 태어날 때 주어지는 것이고, 정은 살아가며 쌓아가는 것이라고. 그리고 쌓아간 것이 주어진 것보다 깊을 수 있다고. 갈순이와 갈정연의 이야기가 그 증거라고. 여기까지가 오늘의 기막힌 야담이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를 품에 안은 과부 하나의 선택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지, 피보다 깊은 기른 정이 어떻게 한 사람을 살리고 또 살리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셨다면 그분께 연락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피보다 기른 정으로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